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유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고유 권한인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 제한하는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몇 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은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 이 법률 관련 기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사건과 연관된 법률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사는 별로 내용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 기사가 설명하는 그 내용의 위험성, 의미 이런 거는 너무나도 중대한데 실제로는 관심을 못 받는다.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다. 정말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다.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헌법 위반성 법안 계속 내놓는 더불어민주당. 헌법에 따른 강제 해산 가능성 검토 이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 할 겁니다만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야 그게 무슨 얘기냐 가능한 얘기냐 너무 도발적이지 않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결론은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 강제 해산 우리 헌법은 분명히 정당의 강제 해산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이미 통진당 강제 해산을 통해서 이미 헌재 결정 내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 어떤 경우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해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한때는 집권 세력으로서 그런 역사를 가진 정당이 지금 와서는 대선 불복성 대선이란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선을 불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다음에 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 제한하는 법안들을 계속 내놓는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지난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이라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 9명이십니다. 이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조약 체결 절차 법안 서른이라는 사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뭐냐? 외국과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약 문안 이거를 그 해당 국가와 교섭을 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교라는 거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 조약 문안이란 게 뭡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양국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국 정상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전권을 위임받은 외교 사절들이 이게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그거를 공개를 했을 때만 그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그 조약 문안을 공개를 하라? 이게 외교입니까? 뭡니까? 대체 우리나라하고 누가 외교를 하겠습니까? 대체 우리나라와 누가 어떤 나라가 교섭을 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와 어떻게 교섭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의 외교를 붕괴시키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아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아마 어디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전 세계 교과서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로 올라도 부족할 판에 이런 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대체 외교를 뭘로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때 집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외교를 담당했던 정권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서른 의원이라는 사람도
대체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언제부터 소위 입법권자니 이렇게 운운하면서 국회에 앉아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이 사람들의 상식, 법률 지식 수준, 이 사람들의 외교에 대한 생각, 이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왜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점포가 강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겁니다. 이거를 입법부 또는 사법부가 침해 제한한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헌법 위반. 그리고 이미 이거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 입법부의 통제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의 하위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 제한할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렇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기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르면 거의 웬만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제 내지는 견제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런 통제장치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을 왜 만듭니까? 하위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런 법안을 내놨냐 그겁니다. 정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국회 통제장치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의도를 갖고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조약 체결권을 통제한다? 이거야말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과 같다. 위배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의 논거가 뭐였습니까? 논거도 아니지. 왜냐면 논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어디 감히 일개 국무위원이 입법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느냐? 무엄하게.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약간 각색을 했지만 이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일개 정당이 국회 의석을 믿고 다수 의석을 믿고 도전을 합니까? 어떻게 헌법에 도전을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최기상 의원이라는 사람을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여러분들 우리법연구회가 누굽니까? 김명수 지금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의 회장도 맡았습니다. 초대 회장. 이 최기상 의원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2월 27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3명. 이 사람들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 골자가 뭐냐,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대법원 안에다가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한다. 대통령은 이걸 거부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다가 뺏어오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달에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이 법이 가결되고 시행된다? 그럴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의 후임을 뽑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촌극, 웃지 못할 상황이 된다.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산하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이 위원회 소집 권한은 또 누구한테 있느냐, 또 대법원장한테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두 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자기가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요직에 파격 등용했다. 좋게 말해서 등용이지. 꽂아 넣기 했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그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때는 정말 그 사명감,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한테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겁니다. 이 민주당 최기상 이 사람이 내놓은 이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만 이 11명은 모두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은 뭐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 사람들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전문 분야 5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빼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빼고 나머지는 다 김명수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영향력 하에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각계 전문 분야 5명.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장 영향력 하에 있는 후보자 추천위원이 최소 8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의결 정족수가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몇이냐면은 제적위원 3분의 2입니다. 제적위원이 11명이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한다면 8명이 되는 겁니다. 8명이 찬성하면 후보자 추천 의결이 끝난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안에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음 먹은 대로 자기의 후임자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완비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행정입법사법부 중에서 사법부를 갖다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측근들한테 그들한테 넘어갈 위험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KBS, MBC 이런 방송국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노조가 장악을 했다. 언론노조가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구조를 여기에다 이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겁니다. 8명이 찬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후보자 추천을 총 3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지네들 마음대로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된다.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대체 이게 어디 나라 법입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이런 법률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앞세운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사유화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이 해당 법안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누가 봐도 이처럼 위헌 논란이 불보듯 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을 명백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법안을 국회의원이 그것도 판사 출신이 버젓이 이렇게 내놓는 거는 대체 뭡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에 동의한답시고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3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 뭡니까? 헌법에 대한 도전,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도전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3월 30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 이게 바로 김승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 대상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면법에다가 이런 내용을 둔다? 이거 어떻게, 아니 하위 법률을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어떻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시 위헌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으로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어떤 법적인 이익에서 배제된다. 또는 법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건 차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갖다 이렇게 내놓는 이 수준,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서 행정부의 위에 올라서는, 여러분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위상이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입법부가 행정부 위에 올라서려는 행태 아닌가. 사실상 입법부도 아니지. 더불어민주당이 일개 정당이 헌법 위에 올라서려는 행태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 이런 행태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게 뭡니까? 국가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 비판, 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의 목표고 그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고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헌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구체적으로는 국민 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제도, 복수 정당 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즉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우리 헌법 근간을 경시하는, 우리 헌법에 도전하는 이런 법률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분명히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이 들어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할 때 그 결정 내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정문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즉 삼권 분립을 무시한다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과연 그러면 정당의 활동이란 또 뭐냐?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헌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로서 국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이런 법안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 제한하는 법안들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리만을 위해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선에 불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윤석열 행정부를 갖다가 식물로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서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헌재 결정례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성 법안들은 권력 분립이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헌재에 요청할 수 있고 헌재는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만한 얘기라고 했느냐. 헌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 해산에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 정당 해산으로 이익과 비용을 추산했을 때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그런 정당을 강제 해산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설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설령 헌법 위반 가능성 법안들을 연달아서 내놓고 행정부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강제 해산을 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그러면 왜 했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고 사실상 너무나도 하나만한 얘기지 않습니까?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대통령,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 행사를 갖다가 막고 사실상 막으려는 의도를 담은 그 법안들,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는 그럴 가능성이 큰 법안들을 연달아서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그들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행태를 정확하게 알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 우리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을 강제 해산을 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수단은 대체 뭐겠습니까? 이들의 헌법 위반, 위헌성 법안들을 갖다가 이런 행태를 갖다가 이런 정당 활동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통진당 식으로 군소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당은 헌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에 도전을 한다?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